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조 얘기 꺼내면요, 분위기가 바로 딱 갈라지잖아요. 한쪽에서는 걔네 그냥 귀족 노조잖아,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선 무슨 소리냐, 노조라도 없었으면 우리 월급 지금보다 훨씬 못 받았다, 이렇게 맞서는 거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노조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렸을까요? 오늘 그 역사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노조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는 투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바로 독립, 이념, 그리고 국가 통제라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굵직한 흐름과 그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간을 아주 멀리 일제강점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 조직이 만들어졌던 그때로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 노동단체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식민지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외치는데 더 집중했던 거죠. 말하자면 항일 저항단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1929년 원산 총파업입니다. 무려 2,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의 석 달 동안이나 파업을 이어갔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결과는 결국 일본 경찰과 회사 측이 동원한 세력에 의해 강제로 진압되면서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원산 총파업의 실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요, 바로 노조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대중의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인식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해방 이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노조 활동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활동이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로 가기도 전에 곧바로 좌냐 우냐 하는 거대한 이념 대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 한반도 남쪽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좌파 성향의 노조를 그냥 공산주의 조직으로 보고 아주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드디어 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노동 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이죠. 하지만 법은 그냥 법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당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빠른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본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때로는 억눌러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상황에 한 사람이 불을 붙입니다. 바로 19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었죠. 그의 요구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책에 써있는 대로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아주 상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외침이 노동 문제를 처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대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려왔던 에너지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987년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였죠. 노동 현장에서 그야말로 전례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에서 일어난 노동쟁의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3,000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의 어용노조, 그러니까 회사 눈치 보던 노조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조가 전면에 등장한 거죠. 이들이 뭐가 달랐냐면 단순히 임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사 문제, 작업장 안전, 해고 정책 같은 것들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노조가 처음으로 기업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전국 단위의 노조가 탄생합니다.
기존의 한국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는 1995년에 창립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우리가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부르는 조직이죠. 그리고 1999년에 이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면서 지금의 양대노총 체제가 갖춰지게 됩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현실이 닥치면서 노동운동은 또 한 번의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두가 기억하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게 한국의 노동시장 지도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계약직, 임시직, 하청 일자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노조의 힘은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계약직, 하청,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훨씬 더 잘게 쪼개지고 다양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바깥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장에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노조는 우리 편이 맞나? 아니면 그냥 저 사람들만의 편인가? 이게 바로 오늘날 노조가 마주한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 노조는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항일 저항 조직이었죠. 해방 후엔 이념 대결의 한복판에 있었고요. 독재 정권 시절엔 국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강력한 협상 파트너로 떠올랐죠. 지금은요? 과연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고 복잡한 역사를 이해해야만 왜 오늘날 노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뜨겁고 감정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한국 노조에게 던져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노조가 너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겠죠. 이렇게나 달라진 노동시장 속에서 앞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또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한국 노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